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 칸쿤에서 2시간 거리 남쪽에 있는 툴룸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느낌은요, 뭐 약간 강원도 양양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에 양양이 또 다시 뜨고 있잖아요. 비치 앞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통을 까고, 여성분들은 또 아름답게 이렇게 비키니 입고 다니시고, 저랑 뭐 거의 20년 넘게 나이 차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랑 약간 범접하기는 좀 쉽지 않고 좀 거리를 좀 두고 있고 그냥 물끄러미 바라볼 뿐입니다. 예. 칸쿤이 이제 가족 여행지라면 여기는 이렇게 뭐랄까 젊은이들이서 서핑하고 해수욕하고 뭐 이쁜 조명의 클럽이라든가 이렇게 펍들이 굉장히 즐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이제 열흘 동안 코워킹 스페이스가 달린 이 숙소에서 있으면서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향후 일정도 좀 면밀하게 짤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영상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제가 미국 여행을 했던 3월에서 6월 달까지 석 달 동안은 미국 날씨가 너무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폭설에 고립도 되고 뭐 더워가지고 막 고생도 하고 이렇게 엄청 나라 크니까 정말 석 달 사이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게 5월 말부터 시작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 정도가 돼야지 미국이란 나라가 차로 여행이 가능한 그런 날씨들이 대체로 됩니다. 물론 이제 남쪽이라든가 북쪽 기후는 정말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 로드트립을 하신다면 6월부터 다니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중국 증시가 이틀 전에 한 5% 정도 상승했다가 1% 상승으로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4%가 고점 대비로 빠진 거죠. 5%가 상승한 이유는 뭔가 이제 부양책을 꺼내들었다는 중국 당국의 움직임에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한 거고,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종가 1+로 마무리된 거는 그 부양책이 너무 생각보다 약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중국은 증시 부양책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GDP의 30%나 차지하는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한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는 게 단기적으로 막 1년 안에 끝날 것도 아니고 최소한 저는 5년은 걸려서 이제 사라질 문제라고 제가 전부터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은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을 크게 할수록 더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바로 중국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업앤다운 있긴 하겠지만 이 문제를 안고서는 크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이게 굉장히 증시를 무겁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을 하든 아예 뭐 리클로징을 하든 이런 것들도 큰 이유가 없다고 제가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중국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정말 수많은 공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대한 건물들이 많은데 공실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제 영상 보면은 그 리플에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요 많이들 리플을 다세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다. 현지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저도 중국에서 거주를 했었고 2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 주식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뭔가 기대를 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사실 중국에 있는 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현지에 있는 비즈니스 하신 한국 분들이나 아니면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 문제를 5년 뒤에 해결하고 나면 중국은 굉장히 더욱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는 생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IMF 이후로 2년 동안 부실을 좀 이렇게 없애가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국가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는 5%대의 그 잠재 성장률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1%대로 완전히 주저앉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지만 물론 그 이유도 이제 레버리지를 줄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 일이 생겨난 거죠. IMF 터지기 전에는 대기업들 평균적인 부채가요 한 400% 돼서 400%. 지금으로서는 정말 이 정도면 정말 망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올 텐데 그때는 400%가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 이하죠. 예. 거의 삼성전자 거의 돈 쌓아놓고 있지 부채를 막 이렇게 부채권을 발행하거나 막 이러진 않잖아요. 계열사들을 조금 발행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적고 레버리가 적기 때문에 성장이 약한 거죠. 예. 대신 외생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그걸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거죠. 부채는 굉장히 적고 자기 자본은 많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침체가 되고 힘들어도 기업들은 잘 버티는 거죠. 아무튼 간에 중국 증시가 5%나 뛰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미중 관계 개선 가능성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제 트럼프 이후로 늘 관세를 50% 동안 때렸는데 그게 2018년도쯤부터였으니까 한 5년 동안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내려달라고. 관세를 50%나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달라고 미국한테 계속 얘기했지만 5년 동안은 절대 미국이 오케이 해주지 않았었고 또 미국은 이제 국채를 사달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중국도 그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죠. 지금 미국 국채는 평가선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링컨이라든가 옐런이 중국에 다녀왔을 때도
양쪽이 완전 이제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미국이 좀 급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먼저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첨단 제재를 좀 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랑 연관이 크기 때문에 미사일이라든가 이거를 큰 걸 양보한다는 건데 얼마나 양보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회담이 잘 안 되면 실망감이 증시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잘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건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다가는 국채 좀 사달라 이런 딜을 이제 치려고 하겠죠. 며칠 전에 미국채 입찰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금리가 또 올랐어요. 4.4%인가? 야, 이게 지금 이게 국채를 사주는 쪽은 있는데 입찰률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채가 인기가 좀 적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도 팔아야 될 미국 국채가 산텀처럼 쌓여 있는데 덜 값에 계속해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미국 재무부한테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은 정말 고위급들을 지난 한 4개월 동안 5번이나 보냈어요. 정말 이게 1972년도에 그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로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뭐 닉슨이었나? 그 핑퐁 외교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핑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미국이 이제 고위급들을 보낸 거죠. 아무튼 간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중국 이제 부동산은 망하다는 얘기가 지난 일주일 동안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었어요. 뭐 챕터 15, 챕터 15을 헝다였나? 그 기업이 맞았잖아요. 많은 언론들이 중국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왜 안 망하지? 부동산 기업 하나 크게 터지면 뭐 이게 연쇄 부도가 막 나야 되고 중국 증시는 폭락을 해야 되고 막 난리 나야 되잖아요. 뭐 중국이 투자했던 채권들을 팔고 이제 손절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너무 차분해. 게다가 이틀 전에는 중국 증시가 장중 5%까지 상승을 했어. 이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왜 유튜버들이라든가 정치 전문가들 여의도 월가 이야기들은 다르게 이렇게 흘러갈까? 왜 추가적으로 리만 터졌을 때처럼 10%씩 20%씩 시장이 폭락을 하지 않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 그 정말 썸네일만 봐도 참 가관입니다. 가관. 여기서 중국 전문가가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경제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올리려면 반중 정서라든가 반일 정서를 건드리고 한류의 이제 증거, 한류 그리고 국뽕 같은 걸 건드리면 쉽거든요. 확 올라가거든요. 저도 멕시코에 있으니까 막 사람들 어떻게 찾아가지고 춤추는 그 사람들 그 한국 노래 틀어놓고 하는 거 그런 거 보여주고 한류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석 달 동안 거의 50개 가까운 도시를 여행을 하면서 2만 킬로를 달렸는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2번 봤나? 없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렇죠? 오바를 하는 거죠. 오바를. 저는 이제 그런 걸 못 하겠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딱 플레인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 그런 걸 못 하겠고 솔직히 이렇게 국뽕에 열광하는 민족들이 전 세상에 몇 개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중국인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자국 국뽕에 엄청나게 열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니까 중국이 그 안에서 못 벗어난다. 우물안 개구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한국인들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국제 정세를 볼 때 약간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한국인들이라든가 중국인들이 좀 공통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인이라면 좀 다르긴 하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 대접을 받는 거죠. G7인 거죠. G7. 웨스턴이 아니지만 유일하게 G7으로 껴준 겁니다. 제가 일본을 20번 넘게 가봤고 한 넉 달 살아보기도 했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한국보다는 이제 정돈된 거리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 있다가 일단 인천공항에 딱 내리게 되면 느낌이 싹 달라지죠. 공기부터 달라지죠. 아무튼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진짜 해빙 무드로 갈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이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내민 거지 정말 중국하고 이제 잘 지내보려고 이렇게 손을 내민 게 아니거든요. 90년대 초에 클린턴이 그 중국을 세계 무대에 등장시킨 것도 사실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라는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미국이 중국한테 기대하는 바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지금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넌 그런 느낌이에요. 미국이 중국에게 어떤 첨단 산업의 틈을 조금이라도 준다면 GDP라든가 군사력 격차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보다 미국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훨씬 더 잘 알겠죠. 싱크탱크라든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GDP 격차가 2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그 성장률이 줄어들었어도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그 경제 성장의 격차가 지금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따라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는 이게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늦었다라는 이야기도 동의합니다. 2030년까지는 따라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2010년도만 해도 뭐 긴가민가 했었죠. 근데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사태를 처음 보는 거죠. 일단 중국을 중심으로 모인 그 브릭스 국가들이 이걸 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브릭스 국가가 5개 정도 되는데 GDP 70%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도 개별적인 사안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얘들도 미국은 더 싫어합니다. 중국보다. 자기들을 대신해서 중국이 미국하고 대리전을 하길 바라고 있죠. 특히 러시아가 미중 전쟁을 강력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인도도 미국을 마냥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미국을 되게 싫어하죠. 근데 지금 이 브릭스 국가들의 그 GDP를 합하면은 유럽보다 더 큽니다. 이게 2년 전에 역전이 됐습니다. 상당히 큰 경제 집단이죠. 제가 뭐 늘 시장을 볼 때 뭐 셧다운 위기 5월 달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신용등급 강등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 이 GDP가 역전이 되는 거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거는요 저는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뭐 약간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점점 따라잡히는 거는 뭐 매년 따라잡히는 건 현실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거를 딜레이 시켜보려고 노력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첨단 산업의 틈을 활짝 열어줄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바이든 정부 내부에서도 그리고 반대편인 공화당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월 미국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가 나왔는데요. 최근 한 5월부터 7월까지 이제 추이를 보면요. 일자리는 전체적인 숫자가 그 구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채용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 고용률도 떨어지고 있고 이직률도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스테이블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불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줄어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피벗의 증거다 아마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미국이 그 저축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역대급으로 떨어졌고 주식, 코인, 채권, 부동산 값들이 이렇게 별로 안 좋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다들 바랄 게 없으니까 일터로 돌아온다 생각이 들어요. 계속 얘기를 들었죠. 모아둔 돈도 없고 자산 가격도 떨어지니까 집값도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가는 게 아닌가. 일자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짤을 보시면은 다들 코인 같은 거 가자 하다가 지금은 빈털터리가 돼서 맥도날드 모자를 쓰는 이 케이스들 제가 몇 번을 보고 나니까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보니까 지금은 과연 이게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일터로 가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이렇게 일자리로 가게 되면 세금도 늘어나게 되고 또 이 GDP도 늘어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금리를 올릴 구실도 되고 이게 내릴 구실도 되니까 이 지표만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 이제 다른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뭐 PC 같은 거 나오고 물가 같은 거 나오면 그때 이제 정확한 방향성을 좀 강하게 정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주식 다 팔고 느끼는 거는 일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어요. 도코투자일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횟수도 많이 줄었죠. 가끔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좀 쉴 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금이 저렇게 쌓여 있고 그리고 주식 잔고가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낯설긴 한데 이런 거 보면서 배가 늘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고 쉬고 정비할 때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유카탄 반도에 있는 수많은 요트들이 이 정박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주식 100%로 시장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조급하기도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포모에 그 휩싸이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배터리라든가 엔비디아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배도 많이 아프시겠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저는 남들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시세를 자주 보면서 너는 언제 가냐? 막 가자!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꾸 보면서 혹은 이제 어떤 포지션 때문에 바이아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생기기 쉽습니다.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든 거죠. 인간이라는 게 바라는 대로 기억하고 판단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죠.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싹 비우시고 지나온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돈한테도 어떻게 보면 휴가를 좀 줘보시고 본인에게도 휴가를 줘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